거칠게 내뿜는 숨소리가 적막한 골목을 가득 메웠고 찢어질 듯한 폐부의 통증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삼킨 듯 고통스러웠다. 달구는 자신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직 본능에 의지하여 어둠 속을 내달리고 있었다. 진눈깨비가 섞인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해진 무명저고리 사이를 파고들어 살점을 도려내는 듯 했으나 지금 그에게 추위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 그리고 짐승이 먹잇감을 쫓듯 바짝 따라붙는 묵직한 발소리가 그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달구의 손에는 피가 묻은 낡은 전낭 하나가 쥐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심장이라도 되는 양 가슴팍에 품고 젖먹던 힘을 다해 뛰고 또 뛰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쫓겨야 한단 말인가? 달구는 터져나오는 울분을 삼키며 썩은 지푸라기가 널린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지만 행여나 그 소리가 추격자들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그는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였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의 고민은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굶지 않고 버틸 것인가 하는 지극히 사소하고도 비참한 생존의 문제였을 뿐이었다. 한양 바닥에서 뼈가 굵은 거지로서 운종과 뒷골목의 찬바람을 이불 삼아 잠드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에게 이런 목숨을 건 추격전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몽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전낭은 그저 낡아빠진 천조가리에 불과해 보였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할 무렵 달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청계천 다리 밑 명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쳐 일찍 자리를 잡지 않으면 밤새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허기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지만 달구는 품속에 감춰둔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덩이를 생각하며 입맛을 다셨다. 오늘은 운 좋게도 국밥집 주인장에게서 누룽지를 얻어 걸리는 횡재를 했기에 비록 몸은 고달파도 마음만은 넉넉했던 터였다. 그러나 그가 다리 밑 어둑한 구석에 다다랐을 때 평소와는 다른 비릿한 쇠냄새가 코끝을 찔러왔다. 그것은 시궁창의 악취와는 확연히 다른 인간의 몸에서 흐르는 붉고 뜨거운 선혈의 냄새였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꿈틀거리는 검은 형체를 발견한 달구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피투성이가 된 채 눈밭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인의 옷차림은 비단으로 지은 듯 했으나 이미 흙탕물과 피로 얼룩져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고 복부에서는 붉은 피가 쿨럭쿨럭 솟구쳐 나와 하얀 눈을 검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달구는 황급히 노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노인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마지막으로 태우려는 듯 엄청난 악력으로 달구의 손목을 낚아챘다. 살려주시오. 노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달구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의원에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썼다. 노인의 떨리는 손이 힘겹게 꺼내든 것은 겉보기에 볼품없는 낡은 전낭이었다. 달구는 영문도 모른 채 그것을 받아들었고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잠시 맑아지며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것을 개성이 박대주에게 반드시 전해주게.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네. 그것은 유언이자 저주와도 같은 부탁이었다. 달구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노인은 다시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몸을 비틀었다. 누가 쫓아오고 있소.
놈들에게 이것을 뺏기면 조선의 상권이. 노인의 말은 끝맺지 못한 채 끊어졌고 그의 고개는 힘없이 툭 떨어졌다. 달구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전낭만이 덩그러니 남겨졌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으나 이토록 기이하고 처절한 죽음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때였다. 다리 위쪽에서 사각거리는 눈 밟는 소리와 함께 나직하면서도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이 근처로 숨어들었는데 말이야. 핏자국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 달구는 본능적으로 노인의 시신 뒤에 납작 엎드렸다. 다리 난간 너머로 삿갓을 눌러 쓴 장정 서너시 횃불을 들고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허리춤에는 시퍼런 빛을 내는 환도가 매달려 있었고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단순한 왈패나 도적대가 아니었다. 놈들은 훈련받은 자객의 움직임으로 소리 없이 다리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달구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다. 저들에게 들키면 자신 또한 이 노인처럼 차가운 주검이 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여기다! 놈이 죽어있다! 선두에 선 자가 노인의 시신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소리쳤다. 뒤따라온 자들이 순식간에 시신을 둘러쌌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노인의 품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다. 없습니다. 전낭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우두머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넘겼거나 어딘가 숨겼겠지.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라.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달구는 손에 쥐고 있던 전낭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전낭을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죽어가던 노인의 간절한 눈빛이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달구는 놈들이 시신의 정신이 팔린 틈을 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기어서 개천의 반대편 두구로 이동했다. 평소 거지들이 다니던 비밀 통로인 하수구 구멍이 근처에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오물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유일한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차가운 오물 속에 몸을 담그자 뼈가 시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횃불의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저쪽 구멍을 확인해봐.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발소리가 그가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달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더러운 물속으로 머리까지 집어넣은 채 어둠이 짙게 깔린 하수구 깊은 곳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골목 구석에 웅크린 달구는 거친 숨을 고르며 전낭을 내려다보았다. 달빛에 비친 전낭은 낡은 가죽과 삼배로 기워져 있어 겉보기에는 심양어치 값어치도 없어 보였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이고 자객을 푼단 말인가. 달구는 떨리는 손으로 전낭의 끈을 풀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 몇 장과 묵직한 옥패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까막눈인 달구에게 종이에 적힌 내용은 그저 검은 지렁이들이 기어다니는 그림에 불과했다. 하지만 옥패에 새겨진 문양은 달구조차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개성상인들이 신표로 쓴다는 독특한 모양이었다. 개성 박대주. 노인의 유언이 다시금 귓가를 맴돌았다. 달구는 평생을 거지로 살며 남에게 손을 벌리고 비굴하게 웃음을 팔아 연명해왔다. 자존심은 밥 먹여주지 않았고 신의는 배부른 양반들의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믿어왔다. 그런 그에게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지금이라도 이 전낭을 관아에 던져주거나 놈들의 눈에 띄는 곳에 버려두고 도망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아본 적 없는 그였다. 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만을 받아왔던 달구에게 죽어가던 노인은 처음으로 부탁이라는 것을 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맡기면서 젠장 빌어먹을 팔자야. 달구는 나직이 욕설을 내뱉으며 전낭을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비록 거린으로 살지언정 약속을 어기는 비겁한 놈으로 죽고 싶지는 않았다. 게다가 놈들의 잔인한 눈빛을 보아하니 전낭을 내놓는다고 해서 자신을 살려줄 것 같지도 않았다. 어차피 놈들은 목격자인 자신을 제거하려 들 것이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살아서, 반드시 살아서 개성으로 가는 것. 그것만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다. 달구는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리서 다시금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한양의 밤거리는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달구에게는 제 집 안방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좁은 골목과 담벼락의 틈새를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놈들은 집요했다. 마치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달구는 종로의 큰 길을 가로질러 피마골의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술 취한 취객들과 문 닫은 상점들이 즐비한 이곳이라면 몸을 숨기기 수월할 터였다. 하지만 그가 코너를 도는 순간 불쑥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군 달구의 눈앞에 시퍼런 칼날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떨어졌다. 본능적으로 몸을 굴려 칼날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금속성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찾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낮게 깔린 목소리의 주인은 아까 다리 밑에서 보았던 우두머리 자객이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은 감정 없이 차가웠고 손에 쥔 환도에서는 빗물과 눈이 섞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달구는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느새 다른 자객들이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닿는 순간 달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느꼈다. 가진 것이라고는 깡다구 하나뿐인 거지가 훈련받은 살수들을 상대로 이길 확률은 전무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달구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품속의 전낭을 꽉 움켜쥐었다. 순순히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우두머리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달구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자객을 노려보았다. 이게 뭔 줄 알고 내놓으란 거야? 니들이 찾는 게 이건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달구는 짐짓 모르는 척 배짱을 튕겨보았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우두머리는 비릿한 조소를 흘렸다. 시간 끌지 마라. 그 노친네가 너에게 건네준 것을 다 봤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객 중 하나가 달구에게 달려들었다. 달구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기왓장을 집어들고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의 얼굴에 생채기가 났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화를 돋울 뿐이었다. 무자비한 발길질이 달구의 복부에 꽂혔다. 컥!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달구는 바닥에 처박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품속의 전낭만은 뺏기지 않으려 몸을 웅크려 필사적으로 방어했다. 독한 놈이군. 우두머리가 칼을 들어 올려 달구의 목을 겨누었다. 차가운 칼끝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달구는 죽음을 직감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배불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따뜻한 방에서 자보지도 못하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구요? 하는 우렁찬 고함과 함께 포졸들의 술라소리가 들려왔다. 뜻밖의 소란에 자객들의 시선이 잠시 분산되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달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우두머리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틈이 생긴 포위망 사이로 몸을 날렸다. 잡아라! 뒤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달구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후였다. 포졸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자객들도 더 이상 쫓지 못하고 몸을 숨겨야 했다. 달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눈물과 콧물, 그리고 핏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눈보라치는 밤, 한양의 차가운 거리 위에서 보잘것없는 거지 달구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전랑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뜨겁게 달구의 가슴을 지지고 있었다. 한양의 겨울바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유독 가혹했다.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남산 골짜기를 타고 내려와 성곽 아래 판자촌을 덮쳤고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더러움을 하얗게 덮었으나 그 아래 웅크린 비참한 삶들까지 가리지는 못했다. 달구는 인적이 드문 폐가 무너져가는 흙벽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고 있었다. 뱃가죽이 등뼈에 달라붙는 듯한 허기는 추위보다 더한 고통으로 다가와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어젯밤의 그 필사적인 도주국 이후 꼬박 하루를 굶은 상태였다. 입안이 바짝 마르고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이 일었지만 그는 품속에 있는 전랑을 확인하기 위해 굳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다행히도 전랑은 아직 그의 가슴팍에서 미약한 체온을 나누며 무사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랑은 달구에게 희망인 동시에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다. 시장통에는 이미 소문이 쫙 퍼진 뒤였다. 운종가 뒷골목의 거지놈이 노인의 돈주머니를 훔쳐 달아났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전랑 안에 금덩이가 가득하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나라의 기밀 문서가 들어있다고 떠들어댔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헛소문들이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시정잡배들과 왈패들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다. 달구는 밖으로 나가 구걸을 할 수도 훔친 음식을 주워 먹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의 얼굴을 아는 자들이 혈안이 되어 그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가의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을 맞으며 달구는 생각했다. 차라리 이걸 저 눈밭에 던져버리고 예전처럼 남이 먹다 남긴 국밥 국물이나 얻어먹으며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존 본능이 끊임없이 그를 유혹하며 속삭였다. 그때 폐가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누군가 근처에서 고기 국밥을 끓이고 있는 것인지 된장의 짭조름하고 구수한 향기와 돼지고기 삶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폐가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달구의 위장은 요동을 쳤고 입안에는 침이 고이다 못해 흘러내릴 지경이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 냄새는 어떤 고문보다도 강력했다. 달구는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틈새 밖을 내다보았다. 저만치 떨어진 공터에서 털가죽 모자를 쓴 사내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주먹만한 고깃덩이를 뜯고 있었다. 사내의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이 놓여 있었다. 달구의 눈이 파랗게 뒤집혔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저 국밥에 얼굴을 파묻고 싶은 충동이 온몸을 지배했다. 거기 누구 있나? 고기를 뜯던 사내가 짐짓 놀란 척하며 폐가 쪽을 향해 소리쳤다. 달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지만 사내는 이미 눈치를 챈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인데 나와서 한술 뜨지 그래? 이 추운 날씨에 혼자 떨지 말고. 사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교활했다. 그는 이 구역을 주름잡는 왈패 조직 쌍칼파의 행동대장 곰보칠성이었다. 달구가 주저하는 사이 칠성은 국밥 그릇을 들고 폐가 입구까지 다가와 짐짓 인심 좋은 척 냄새를 풍겼다. 자, 이거 보게. 뜨끈한 국물에 밥까지 말았어. 한 입 먹으면 얼었던 몸이 사르르 녹을 텐데. 달구는 침을 꿀꺽 삼키며 칠성을 경계했지만 허기가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원하는 게 뭐요? 달구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칠성은 낄낄거리며 이빨에 낀 고기를 뱉어냈다.
원하는 거라니? 섭섭하게. 난 그저 불쌍한 이웃을 돕고 싶은 선량한 사람일세. 다만 자네가 가지고 있다는 그 물건. 그래, 낡은 전낭 하나만 보여주면 이 국밥뿐만 아니라 따뜻한 아랫목과 술상까지 차려줄 수 있지. 칠성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역시나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달구는 품속의 전낭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지금 이 순간 전낭 하나만 넘겨주면 당장의 굶주림과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죽은 노인과의 약속? 신의?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배를 채워주는가? 달구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칠성은 달구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고집 피우지 마. 어차피 내 놈이 가지고 있어봤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우리 형님께 넘기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챙겨주마. 하지만 달구의 뇌리에 죽어가던 노인의 절박한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평생을 천대받으며 살아온 달구에게 처음으로 맡겨진 책임의 무게였다. 거지도 사람이었다. 짐승처럼 먹이 하나에 영혼을 팔아넘긴다면 앞으로 남은 생을 어찌 인간이라 자부하며 살 수 있겠는가. 달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정신을 차렸다. 난 그런 거 없소. 사람 잘못 봤으니 썩 꺼지시오. 달구의 거절에 칠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 빌어먹을 거지 새끼가 좋은 말로 하니 기어오르는구나. 칠성이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아까운 밥알들이 흙바닥에 뒹굴었다. 달구는 그 밥알들을 보며 피눈물을 삼켰다. 칠성이 휘파람을 불자 어둠 속에서 몽둥이를 든 왈패 서너 명이 튀어나와 달구를 에워쌌다. 저놈 품을 뒤져 반항하면 뼈를 추려도 좋다. 칠성의 명령과 함께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다. 억센 몽둥이가 달구의 등과 어깨를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달구가 바닥에 쓰러졌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가슴의 전낭을 보호했다. 발길질이 머리와 옆구리로 날아들었다. 고통은 끔찍했지만 달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이상한 오기가 생겼다. 평생 밟히고 맞으며 살아온 맷집이었다. 내 놈들이 때린다고 내가 내줄 것 같으냐. 이 전낭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다. 달구는 속으로 울부짖으며 전낭을 감싼 팔에 힘을 주었다. 왈패들은 독종 같은 달구의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더욱 거칠게 밟아댔다. 이 독한 놈, 죽여서라도 뺏어. 칠성이 칼을 뽑아들고 다가오려는 찰나 골목 밖에서 포졸이다. 술라군이 온다 하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왈패들은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다. 한양의 치안이 강화된 시기라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들도 무사하기 힘들었다. 젠장, 재수 없는 놈. 다음에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 칠성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부하들을 데리고 황급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왈패들이 사라진 후에도 달구는 한참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으스러진 듯 아팠고 찢어진 입술에서는 비릿한 피가 계속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전낭이 들려 있었다. 지켜냈다. 그 무자비한 폭력과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굶주림의 유혹으로부터 그는 약속을 지켜냈다. 달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흙바닥에 떨어진 밥알들을 바라보았다.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것조차 귀한 양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밥알을 주워 입에 넣었다. 모래가 씹히고 씁쓸한 맛이 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음식물의 감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비참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했고 그 선택을 지켜낸 것이다. 이제 한양은 그에게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지가 되었다. 왈패들뿐만 아니라
그날 밤에 자객들까지 그를 쫓고 있을 터였다. 달구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개성, 그곳에 가면 이 지옥 같은 추격전을 끝내고 약속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까지는 좋기 닷새는 걸리는 험한 길이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한 벌과 멍투성이 몸뚱이, 그리고 정체불명의 전낭뿐. 제대로 된 신발도 없이 집신 한 짝의 의지에 눈 덮인 산길을 넘어야 했다. 달구는 개천가로 가서 얼음물을 깨고 붓기 오른 얼굴을 씻어냈다. 차가운 물이 상처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울처럼 비친 수면 위로 초라한 자신의 몰골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의 흐리멍텅한 거지의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결의에 찬 살아있는 짐승의 눈빛이 그곳에 있었다. 박대주라고 했지. 내 이 물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반드시 전해주러 가리다. 달구는 허공에 대고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새벽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푸르스름한 어둠을 틈타 달구는 도성을 빠져나왔다. 남대문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미 많은 보부상과 여행객들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달구는 그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걸음을 옮겼다. 살을 애는 듯한 삭풍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들이 거적에 덮여 있었고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같으면 그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뼈아픈 현실로, 그리고 자신이 반드시 살아남아 바꾸고 싶은 세상의 부조리로 다가왔다. 이 전낭이 정말로 큰 돈이라면,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어쩌면 자신에게도 이 비참한 운명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피어올랐다. 무학재 고개를 넘을 때쯤 굵은 눈발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달구의 앞길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텅 빈 위장은 쓰라리게 조여왔다. 게다가 등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왈패들의 정보망은 생각보다 넓었고 자객들의 추적 또한 집요할 것이다. 달구는 걸음을 재촉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과의 경주였다. 눈 속에 파묻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찢어져도 그는 다시 일어났다. 오직 하나, 개성 송도의 박대주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다. 날이 저물어갈 무렵 달구는 어느 허름한 주막에 마구간 옆 지푸라기 더미에 몸을 뉘었다. 돈이 없어 방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짐승의 체온이라도 빌려야 얼어 죽지 않을 것 같았다. 마구간 안의 말들이 푸르르 콧김을 내뿜으며 낯선 침입자를 경계했다. 달구는 말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하룻밤만 신세 좀 지자. 나도 너처럼 달리고 싶지만 가진 게 두 다리뿐이라. 품속에 전낭을 꺼내보니 땀과 눈물에 젖어 눅눅해져 있었다. 그는 전낭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이관데 사람의 목숨을 이토록 하찮게 만들고 또 이토록 질기게 만드는가. 박대주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자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극심한 피로가 밀려오며 달구의 의식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다. 잠결에도 그는 전낭을 쥔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내일은 더 험난한 고개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오늘 밤만큼은 꿈속에서라도 배불리 밥을 먹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품은 채 고독한 산의 달구의 긴 밤은 깊어만 갔다. 개성송도의 아침은 한양에 그것보다 훨씬 활기차고 동시에 더욱 냉정했다. 닷새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도착한 송도의 거리는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비단 옷을 걸친 거상들이 말을 타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고 지게 가득 물건을 실은 짐꾼들이 땀을 흘리며 그 뒤를 따랐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다는 명물들이 즐비한 좌판들 사이로 피골이 상접한 몰골의 달구가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행색은 화려한 상업도시의 풍경 속에 섞여들지 못하는 흉물스러운 얼룩과도 같았다. 집시는 이미 닳아 없어져 맨발이나 다름없었고 애국물이 줄줄 흐르는 옷가지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풍겨 지나가는 행인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피했다. 하지만 달구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이다. 그가 묻고 물어 도착한 곳은 송악산 자락 아래 으리으리하게 자리 잡은 천지상단 텐디샹텐의 본가였다. 높게 솟은 소슬대문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선 담벼락은 그 주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 그 노인이 말했던 박대주의 거처였다. 달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대문 양옆을 지키고 서 있는 떡대 같은 문지기들이 사나운 눈초리로 그를 가로막았다. 어허!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려? 썩 꺼지지 못해. 문지기 중 하나가 창자루로 달구의 가슴팍을 툭 밀쳤다. 달구는 휘청거리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대주 어르신을 뵙러 왔소. 전해드릴 물건이 있어서 그렇소. 달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호했다. 문지기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하이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네. 천하의 박대주님께서 너 같은 거지 놈이랑 무슨 볼일이 있다고? 밥동량을 하려거든 저기 장터국밥집에나 가서 빌어. 여기는 너 같은 놈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야. 그들의 조롱 섞인 멸시에도 달구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전낭을 꺼냈다. 이걸 보면 아실 거요. 어르신께 이것만 보여드리면 돼오. 꼬질꼬질한 전낭을 본 문지기들은 배를 잡고 폭소했다. 저거 봐라. 훔친 돈주머니라도 들고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장 끌어내. 문지기들이 달려들어 달구의 팔을 꺾고 바닥에 패대기 쳤다. 이거 나. 이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박대주 나오라고 해. 달구는 바닥에 처박힌 채 악을 쓰며 발버둥 쳤다. 소란이 커지자 대문 안쪽에서 근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낮부터 대문 앞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육중한 대문이 열리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중년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매와 꽉 담은 입술,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그는 바로 천지상단의 행수였다. 문지기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변명했다. 행수 어르신, 웬 미친 거지가 행패를 부려서 쫓아내던 참이었습니다. 행수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달구에게 꽂혔다. 아니, 정확히는 달구가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낡은 전낭과 그 끈에 매달린 옥패에 머물렀다. 행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달구의 손목을 낚아채며 전낭을 확인했다. 이것은 행수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문지기들에게 호통을 쳤다. 당장 이분을 안으로 모셔라. 귀한 손님이시다. 달구는 영문도 모른 채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상단 안으로 들어갔다. 화려한 정원과 수많은 창고들을 지나 도착한 곳은 상단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랑채였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 많은 청년처럼 맑고 강인한 노신사가 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개성상권의 전설, 거상박 대주였다. 박 대주는 달구가 건넨 전낭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어루만졌다. 그의 거친 손이 전낭의 낡은 매듭을 풀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안에는 어음과 함께 피 묻은 서신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신을 읽어내려가는 박 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그의 눈가에 붉은 기운이 서렸다. 네, 아우, 결국 이렇게 갔구나. 그것은 죽은 노인이 형님인 박 대주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던 것이다.
박대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달구를 응시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달구라 하옵니다. 달구는 엉겁결에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박대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달구의 전신을 훑어보았다. 이 전낭 안에 든 어음이 얼마짜리인 줄 아는가? 한양의 기와집 열채는 사고도 남을 돈일세. 게다가 자네는 며칠을 굶은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것을 들고 도망치지 않았는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는 시험과도 같은 질문이었다. 달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고 우직한 목소리로 모릅니다. 그 안에 금덩이가 들었는지 돌덩이가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죽어가는 어르신께서 제 손을 잡고 부탁하셨습니다. 꼭 전해달라고. 거지도 약속은 지킵니다. 저는 도둑놈이 되기 싫어서 왔을 뿐입니다. 달구의 대답을 들은 박대주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달구 앞에 놓았다. 자네의 신의에 대한 보답일세. 이것이면 자네가 평생 놀고 먹어도 부족하지 않을 게야. 가지고 나가게. 그것은 달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다. 눈앞이 번쩍 뜨일 만큼 엄청난 돈이었지만 달구는 선뜻 손을 뻗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돈을 받으면 이 고생이 끝난다는 안도감보다는 무언가 허탈하고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 이 돈을 받고 나가면 다시 예전의 거지달구로 돌아가 술이나 퍼마시며 살다가 객사할 것이 뻔했다. 그는 며칠간의 여정 동안 전낭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인내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의 변화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달구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대주와 배석한 행수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돈이 필요 없다니? 그럼 무엇을 원한단 말인가? 박대주가 되물었다. 달구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저는 평생을 남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물건을 지키면서 처음으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저는 다시 거지가 됩니다. 대주 어르신, 저에게 돈 대신 일할 자리를 주십시오. 밥값은 제 손으로 벌어서 당당하게 먹고 싶습니다. 달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대주를 향해 있었다. 거짓골을 한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계 넘치는 발언이었다. 박대주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거 참 재미있는 놈일세. 황금을 마다하고 지게를 지겠다니.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수염을 쓰다듬다가 차갑게 표정을 바꾸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내 상단에는 공짜 밥이란 없다. 네가 나를 살리고 내 아우의 유지를 전했다 하여 특별 대우를 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너는 글도 모르고 셈도 할 줄 모르니 가장 밑바닥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견딜 수 있겠느냐? 달구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켜만 주십시오. 뼈가 부서져도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달구의 고된 상단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직책은 마당쇠 겸 짐꾼이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창고로 나르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기존의 일꾼들은 굴러온 돌인 달구를 곱게 보지 않았다. 어이, 거지 출신. 냄새 풍기지 말고 저쪽 가서 혼자 먹어. 식사 시간마다 따돌림은 기본이었고 힘든 일은 모두 달구에게 떠넘겨졌다. 교활한 창고지기 춘삼은 달구가 실수를 저지르도록 일부러 무거운 짐을 위태롭게 쌓게 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을 달구의 지게에 몰래 섞어넣기도 했다. 하지만 달구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거친 길바닥 생활로 다져진 끈기와 눈칫밥으로 단련된 감각은 상단 생활에서도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때였다. 모두가 고된 노동에 지쳐 떠떨어진 시각, 달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거적대기 위에서 빗소리를 듣던 그의 코끝에 미세한 곰팡이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습기에 민감한 거지 생활을 통해 체득한 본능적인 감각이었다. 이 냄새는 비단 창고 쪽이다. 달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빗속을 뚫고 달려갔다. 비단 창고는 상단에서 가장 귀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달구는 개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천장 구석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최고급 비단덤이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대로 아침이 되면 비단은 모두 얼룩지고 썩어 못쓰게 될 판이었다. 달구는 주저할 틈이 없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젖은 비단들을 마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물을 먹은 비단은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수십 번이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옷을 벗어 빗물이 떨어지는 곳을 막고 주변의 집단을 끌어와 비단을 덮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온 창고지기 춘삼과 행수는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달구는 속옷 바람으로 젖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잠들어 있었고 귀한 비단들은 안전한 곳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천장에 빗물이 샌 흔적을 발견한 행수는 사태를 파악하고는 혀를 내둘렀다. 이 녀석이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옮겼단 말인가? 이 사건은 삽시간에 상단 전체에 퍼졌다. 박대주 역시 보고를 받고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달구를 불러들였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상단은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다. 네 공이 크다. 박대주의 칭찬에도 달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냄새가 나서 가봤을 뿐입니다. 밥값을 하겠다고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박대주는 달구의 짐꾼 옷을 벗기고 상단의 정식 직원들이 입는 무명 옷을 하사했다. 오늘부터 너는 창고를 관리하는 사원이다. 글을 배우고 장사의 이치를 익혀라.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주변의 시기와 질투는 여전했지만 달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무시가 아닌 경계와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달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깨너머로 글을 배웠다. 글을 알게 되자 장부는 단순히 숫자가 적힌 종이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읽는 지도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에 더해 거지 시절 터득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장사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손님이 어떤 물건을 원할지, 날씨에 따라 어떤 물건이 잘 팔릴지를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박대주는 달구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에게 점점 더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달구의 존재가 커질수록 그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는 세력의 음모 또한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경쟁 상단인 송악 상단의 주인이자 박대주의 숙적인 최영감이 상단 내부에 첩자를 심어놓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박대주는 달구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이번에 청나라 상인들과의 인삼거래가 있다. 아주 중요한 거래니 네가 행수를 도와 꼼꼼히 살피거라. 달구는 긴장된 마음으로 거래 장소인 나루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상자 속에 담긴 것은 최상급 인삼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썩은 도라지들이었다. 누군가 물건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달구는 낌새를 채고 상자를 뒤엎었다. 멈추시오! 이건 가짜요! 거래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청나라 상인들은 칼을 뽑아들었고 박대주를 모함하려는 최영감의 하수인들이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달구를 포위해왔다. 절체절명의 위기, 달구의 기지와 용기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었다. 나루토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다. 청나라 상단주의 손짓 하나면 당장이라도 수십 자루의 칼날이 박대주와 달구의 목을 칠 기세였다. 썩은 도라지가 쏟아져 나온 상자를 보며 박대주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달구는 오히려 침착하게 숨을 골랐다. 그의 눈은 상자의 귀퉁이, 포장된 매듭의 모양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달구의 우렁찬 외침이 좌중의 소란을 잠재웠다. 그는 썩은 도라지 상자를 발로 차버리고 아직 뜯지 않은 다른 상자 하나를 앞으로 끌어당겼다. 상단주님, 저희 천지 상단은 물건을 포장할 때 쌍매듭을 짓습니다. 짐을 풀 때 한 번에 풀리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헌데 이 썩은 물건이 담긴 상자를 보십시오. 이것은 외매듭입니다. 누군가 중간에 상자를 뜯고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뒤 급하게 다시 묶었다는 증거입니다. 달구는 단검을 꺼내 두 상자의 매듭을 잘라 비교해 보였다. 미세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자 청나라 상단주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이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알겠소. 허나 관리 소홀 또한 상단의 책임이 아닌가? 내일 정오까지 진짜 물건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거래는 파기될 것이며 위약금으로 천지상단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소. 청나라 상인의 서슬퍼런 최후 통첩에 박대주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상단으로 돌아오는 길 박대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네, 불찰이다. 내부의 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책하는 박대주를 보며 달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송악상단의 최영감이 심어놓은 첩자가 내부에 있음이 분명했다. 대주 어르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창고에 남아있는 비축분을 확인하고 밤새 작업을 하면 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달구는 박대주를 위로하며 서둘러 상단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는 시뻘건 불기둥이었다. 불이야! 창고에 불이 났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매캐한 연기가 송도거리를 뒤덮었다. 천지상단의 본가 창고, 내일 청나라 상인에게 넘겨야 할 인삼이 보관된 그곳이 거대한 화마에 휩싸여 있었다. 기와가 터지는 소리가 폭죽처럼 들려왔고 불길은 바람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갔다. 안 돼. 내 평생의 피땀이. 박대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하인들이 물동이를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달구는 수건에 물을 적셔 입을 틀어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달구야, 나오너라! 죽는다. 사람들의 만류도 뿌리친 채 그는 불타는 기둥을 피해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인삼은 이미 타버렸을지 모르지만 상단의 거래 내역과 신용이 담긴 장부만큼은 살려야 했다. 불똥이 옷에 옮겨 붙고 머리카락이 그을리는 고통 속에서도 달구는 금고를 찾아 장부를 품에 안고 창문을 깨고 밖으로 굴러나왔다. 겨우 목숨을 건진 달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상단 마당에는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있었다. 천지상단의 주인 박가는 나오라! 포교가 붉은 오라를 든 채 소리쳤다. 내 놈이 불량인삼을 유통하려다 들통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당장 포박하라. 억울함을 호소할 겨를도 없이 박대주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오라에 묶였다. 경쟁자 최영감이 쳐놓은 덫은 이토록 잔인하고 완벽했다. 박대주는 끌려가면서 달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마지막 희망을 담은 간절한 당부였다. 달구야, 상단을, 내 식솔들을 부탁한다. 주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달구는 타다 남은 잿더미 위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다.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천지상단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달구는 좌절하는 대신 낡은 짐꾼 옷을 벗어던지고 예전의 거지 복장을 찾아 입었다. 어딜 가는 게냐? 춘삼이 울먹이며 묻자 달구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대답했다. 쥐새끼를 잡으러 간다. 그는 송도의 뒷골목,
거지들과 왈패들이 모이는 시궁창 같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구는 알고 있었다. 화려한 상인들의 세계 뒤편에는 돈 몇 푼의 양심을 파는 어둠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닥의 생리는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송도 거지들의 우두머리인 왕초를 찾아가 품속에 숨겨둔 엽전 꾸러미를 던졌다. 어젯밤 천지상단 근처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서성거리던 놈. 그놈을 찾아내라. 내일까지 대령하면 이 돈의 10배를 주마. 왕초의 정보망은 관아의 수사보다 빨랐다.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달구의 앞에 밧줄에 묶인 사내 하나가 끌려왔다. 그는 놀랍게도 천지상단에서 처진 일을 도맡아 하던 말단 일꾼 칠득이었다. 칠득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달구는 칠득의 코앞에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희미하게 남은 유황 냄새와 고급 고래기름 냄새. 그것은 일반 서민들은 구경도 못할 비싼 기름이었다. 최영감이 시켰나? 달구의 낮지만 서늘한 질문에 칠득은 고개를 저으며 발뺌했다. 저는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달구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불쏘시개를 꺼냈다. 거짓말을 하는 혀는 필요 없지. 내 놈이 불을 질러 태운 것이 내 주인의 평생이고 우리 식구들의 밥줄이다. 똑같이 태워주마. 달구가 불이 붙은 장작을 칠득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자 칠득은 기겁하며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세요! 최영감의 집사. 그자가 돈을 주며 시켰습니다. 창고에 기름을 뿌리면 평생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칠득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영감과 같은 거물을 상대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이 필요했다. 달구는 칠득을 관아로 바로 끌고 가는 대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살고 싶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만약 딴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는 내 손이 아니라 관아의 형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달구의 눈빛에 압도된 칠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달구는 칠득을 앞세워 최영감의 집 뒷문으로 향했다. 칠득이 약속된 신호를 보내자 최영감의 집사가 은밀히 나와 칠득에게 돈주머니를 건넸다. 수고했다. 당분간 한양으로 피신해 있거라. 입단속 잘하고.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달구가 튀어나와 집사의 팔을 꺾고 그를 제압했다. 달구는 집사의 품에서 최영감의 직인이 찍힌 밀서와 장부 조작을 지시한 서신을 찾아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송도 관아의 마당에는 수많은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박태주의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형틀에 묶인 박태주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다. 사또 옆에는 최영감이 앉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죄인 박가는 들어라. 내 놈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창고에 불을 지르고 불량 인삼을 유통해 조선 상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의 호통에 박대주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이 끼어들었다. 사또, 증거가 명백합니다. 타다 남은 창고에서 썩은 도라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형방에게 곤장을 칠 것을 명하려는 찰나 멈추시오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달구였다. 그의 뒤에는 오라에 묶인 칠득과 최영감의 집사 그리고 증거물을 든 거지 왕초가 서 있었다. 달구는 사또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가 무릎을 꿇었다. 소인, 천지상단의 사환 달구라 하옵니다. 진범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자들이 바로 방화범과 그 사주를 한 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최영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다. 저놈은 미친놈입니다. 어디서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신성한 재판정을 더럽히느냐. 최영감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달구는 흔들리지 않고 증거물인 밀서와 고래기름이 묻은 칠득의 옷가지를 사또에게 바쳤다. 이 밀서에는 최 영감이 칠득에게 방화를 지시하고 대가로 지불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가 건넨 돈주머니에는 송악상단의 표식이 찍혀 있습니다. 사또가 밀서를 읽어 내려가자 미간이 찌푸려졌다. 사또의 날카로운 눈빛이 최 영감에게 향했다. 최대주, 이 글씨와 직인이 자네의 것임이 분명한데 어찌 설명할 텐가? 최 영감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모함입니다. 그때 묶여있던 집사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대주 어르신, 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시키신 일이지 않습니까? 집사의 배신에 최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달구는 형틀에 묶인 박대주를 바라보았다. 박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대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달구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르신, 제가 지켜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지도 약속은 지킵니다. 여봐라, 당장 죄인 최가와 그 일당을 하옥하라. 그리고 박대주의 결박을 풀어주어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자 관아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썩은 도라지와 오물을 최 영감에게 던지며 야유를 퍼부었고 풀려난 박대주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달구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대주의 떨리는 목소리에 달구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의 재판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돈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심과 신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통쾌한 한방이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불타버린 상단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땅에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는 더 큰 과제가 그들 앞에 남아 있었다. 달구는 무너진 창고터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폐허 속에서도 잡초는 다시 싹을 틔우고 있었다. 맨주먹으로 시작했다. 다시 하면 된다. 달구의 가슴 속에는 거지가 아닌 조선 최고의 거상을 꿈꾸는 뜨거운 야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사환이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선 천지상단의 진정한 기둥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꽃은 그 어떤 화초보다 강인하고 아름답다고 했던가. 최영감의 몰락과 함께 천지상단은 다시금 송도상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불타버린 창고 자리에 새로운 기둥이 세워지고 석가래가 올려지는 동안 달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그는 뒷짐을 지고 호령하는 여느 행수들과는 달랐다.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고 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새참을 나누는 달구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천한거지를 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비친 달구는 불 속에서 주인의 신의를 구해낸 영웅이자 무너진 상단을 맨손으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지도자였다. 박대주는 병석에 누워서도 창문 너머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달구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다. 옥사리의 여독과 화병으로 쇠약해진 육신이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상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목, 피보다 진한 신의로 맺어진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며 겨울을 재촉하던 날이었다. 박대주는 상단의 주요 행수들과 객주들을 사랑채로 소집했다. 엄숙한 침묵이 감도는 가운데 박대주는 떨리는 손으로 달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을 열었다. 내 오늘부로 천지상단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 아이, 아니 내 양자인 박달구에게 넘기노라.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누구 하나 반대하는 이 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달구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바닥에 엎드렸다. 아버님, 부족한 소자가 어찌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하겠습니까? 박대주는 인자한 목소리로 달구를 일으켜 세웠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 했다.
너는 이미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남기지 않았느냐. 너라면 능히 해낼 것이다. 거지의 마음을 잊지 말고 거상쥐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거라. 그것이 박대주가 상단의 주인으로서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박달구라는 이름은 조선 팔도에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 있었다. 천지상단은 이제 송도를 넘어 한양, 의주, 동래에 이르기까지 거미줄 같은 유통망을 갖춘 조선 최대의 상단으로 성장했다. 청나라의 비단과 일본의 은이 모두 달구의 손을 거쳐야만 유통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돈 많은 부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달구를 의상, 즉 의로운 상인이라 칭송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면 달구는 곡식 창고를 활짝 열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쌀을 풀었고, 빚을 갚지 못해 노비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이들의 빚을 탕감해주기도 했다. 다른 상인들이 그러다 상단이 망한다며 혀를 찰 때마다 달구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돈은 똥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요.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달구는 수행원 하나 없이 홀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송도장터 뒷골목을 거닐고 있었다.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대로변과 달리 이곳은 여전히 가난과 배고픔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다리 밑 어둠 속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어린 거지,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10수년 전 한양의 다리 밑에서 죽은 노인을 만나던 그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달구는 멍하니 서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팔다리, 공포와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빛. 그것은 과거의 자신이었다. 달구는 조용히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아이들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달구는 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꾸러미를 꺼내 내밀었다. 먹거라. 뜨거우니 천천히 씹어 먹어야 한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만두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며 달구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자신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창고를 열어도 세상의 모든 가난을 구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적선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기로. 다음 날, 달구는 상단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송도 외곽에 거대한 구휼소와 공동작업장을 짓기 시작했다. 오갈 데 없는 빈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집신 삼는 법, 두부 만드는 법, 장사하는 법을 가르쳤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은 한 끼의 배부름으로 끝나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의 양식이 된다. 달구의 이 철학은 구휼소를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닌 빈민들의 자립학교로 탈바꿈시켰다. 세월이 더 흘러 달구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이제 그는 상단의 실무를 믿음직한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한적한 교회의 저택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밖에는 10수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달구가 있는 곳은 차가운 다리 밑이나 폐가가 아니었다. 온돌이 따뜻하게 데워진 안방, 은은한 호롱불 아래였다. 그의 곁에는 현명하고 덕망 있는 아내가 다소곳이 앉아 바느질하고 있었고 문방 마루에서는 손자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달구는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액자 안에는 비단이나 보석이 아닌 세월의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낡은 전낭 하나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바로 그날 밤 죽어가던 노인이 그에게 건네주었던,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그 전낭이었다. 영감, 또 그 전낭을 보고 계십니까?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달구는 찻잔을 받아들고 그윽한 눈길로 전낭을 응시했다.
저 전낭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오. 저 안에는 돈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이 들어있었지. 달구는 회상에 잠겼다. 만약 그때 전낭을 들고 도망쳤다면 어땠을까? 잠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지냈을지는 몰라도 평생을 죄책감과 불안 속에 살다가 이름 없는 객귀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우직하게 약속을 지켰고 그 선택은 그를 거지에서 거상으로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이끌어 주었다. 인생이라는 긴 장사에서 가장 큰 임무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신용이라는 진리를 그는 몸소 증명해낸 것이었다. 할아버지, 방문이 벌컥 열리며 귀여운 손자가 달려와 달구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호랑이 잡은 이야기 말고 거지왕자님 이야기요. 손자의 재롱에 달구는 허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래. 옛날 아주 먼 옛날 눈보라치는 밤에 배가 아주 고픈 거지가 살았단다. 달구의 나직한 목소리가 따뜻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의 눈보라는 여전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방 안에는 더 이상 추위도 배고픔도 외로움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과 평온, 그리고 한 인간이 치열하게 살아낸 삶의 향기만이 그윽하게 감돌고 있었다. 달구는 이야기를 이어가며 창밖을 곁눈질했다. 눈 내리는 밤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에게 운명을 맡기고 떠난 그 노인과 자신을 아들로 거두어준 박대주가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어르신들, 보이십니까? 저 달구가 그 천하디천한 거지. 달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답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닌 벅차오르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방 안의 훈기가 더욱 짙어지고 달구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눈 덮인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진정한 부자는 금고에 돈을 쌓아둔 자가 아니라 가슴 속에 떳떳한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득 채운 자임을 달구의 마지막 모습은 말해주고 있었다.